지적장애아 교육 6주차 2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5장 지적장애 진단평가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 진단 평가의 절차 또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진단이나 평가에 있어서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기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부모 동의라든지 객관화된 도구라든지 인증된 절차나 도구들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앞에 살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진단 평가의 절차 및 내용은 먼저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적장애 진단 평가 절차는 제일 먼저 선별하고요. 그리고 의뢰, 그리고 의뢰를 받은 팀에서 지적장애를 진단하고, 진단에서의 자료를 가지고 또 판별하는 곳에서 적격성을 판별하죠. 그리고 적격성에 따라서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치를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후에 진도를 점검하고, 또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과정들을 찾는, 이러한 순서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적장애의 선별, 의뢰, 진단까지 과정에서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적격성에서 지적장애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지적장애를 명명하죠. 그 전에 선별, 의뢰, 진단 과정에서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 평가의 이제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된 도구들도 살펴볼게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제 선별 1단계 선별입니다. 심층적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아동의 겉만을 보는 게 아니라 아동의 그러니까 학습, 사회생활, 행동, 의사소통 모든 것들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요. 이 학생을 진단을 의뢰할 거냐 의뢰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거죠. 저 학생은 조금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를 이루어진 후에 이 아이는 좀 더 깊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아이는 제가 그렇게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발달을 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갈 거냐 끝날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발달 선별 검사를 쓰고요. 언어 발달 검사나 부모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부모가 설문을 작성해 주면 그것을 보고 이제 의뢰로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의뢰는 특수교육 대상의 적합성을 이제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이 아이가 학생의 발달 기록, 학교에 학생도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인터뷰도 해봤어요.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기록도 살펴보고요. 또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의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랬고 의뢰해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아이는 좀 더 심층적으로 보니까 진단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하는 단계가 의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병원에서 병원이 아니라 집인 거죠. 엄마 나 배가 아파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별을 해요, 엄마가. 그래서 병원 가보자. 그랬더니 병원을 간 거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의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별것이 아니면 거기서 끝나고, 좀 더 많은 검사를 해봅시다 하면 이제 장애 진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장애 진단이 되면 이제 바로 문제 특성 및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진단이 의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검사를 하죠. 피검사, 무슨
혈액 검사니 뭐 엑스선 검사니 뭐 이런 걸 검사하듯이 장애 진단이 의뢰가 되면 이제 지능 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적응 행동 검사. 지적 장애니까요. 지적 장애는 당연히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능, 사회 성숙도, 적응 행동 검사. 그리고 부가적으로 기초학력 능력 검사나 운동 능력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진단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단이 되게 되면 바로 항상 적격성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 그래서 2단계가 바로 이제 의사가 입원을 할 거냐, 통원 치료를 할 거냐 하는 거죠. 입원이 적합해 우리가 마음대로 입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의사가 입원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입원하세요. 입원할 만큼 이중합니다. 그래야 입원을 하는 것처럼 적격성 이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5단계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는 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적응행동 검사 해봤더니 지능 낮지 않고 또 사회성숙도도 충분하고 적응행동 능력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소심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으로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사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웩슬러 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뭐 이런 것들 검사를 하고 관찰하고 또 교육 그러니까 기초학습 능력 검사처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적격성이 판단이 되면 즉 지적 장애로 판단이 되면 이제 5단계 프로그램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결정하죠. 그래서 역시 검사, 관찰, 교육과정 중심을 하고 수행 사정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또 관련 서비스, 치료라든지 또 치료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의사소통 지원이라든지 보조과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습 진도를 이제 나가는 거죠. 프로그램을 계획된 것들을 실시하고 진도의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역시 검사 면접, 교육과정 중심 사정, 수행 사정을 통해서 진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데 이제껏 실시했던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율성이 있다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효율성이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진행이 필요 없으면 멈출 거고요. 또 아니면 효율성이 전혀 없었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과정으로 선별, 의뢰, 진단, 적격성 및 배치, 프로그램 계획, 진도 점검, 프로그램 평가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이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1번 선별입니다. 스크리닝 보통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하죠. 스크린이 뭐예요? 앞에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한번 아이를 어디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지니는 다양한 문제의 범주를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스크린 비춰봐서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조금 좋지 않아요.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처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 언어 능력, 인지 능력,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검사를 해보는 거죠. 교사가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되는 학생, 얘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아. 얘는 적응 행동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의심이 되는 아이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관찰하고 학업성취와 행동을 평가하고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과목에 어떤 학습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자문을 요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특정 도구와 선별 도구 모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선별에 의해 확인된 학생은 문제를 지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기준을 대고 거기에 아이들을 맞춰보는 거예요. 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얘는 좀 학습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얘는 적응 행동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별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사가 잘못 봤을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별의 목적은 문제를 지닐 수 있는 학생을 가려내는 것. 여러 학생들 중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만한 학생들을 먼저 가려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4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홍보 및 선별검사 무상 실시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는 잘 몰라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발견하면 이 아이를 무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게끔 해서 장애의 진행이 되지 않고 빠른 시기에 장애가 이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선별이고요. 의뢰는 이제 선별을 했더니 스크리닝을 했더니 이 아이에게 좀 문제가 많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검사를 처음 의사가 문진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각 과에다가 요청을 하죠. 흉부외과에는 엑스선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또 임상병리과에는 혈액 검사해 주시고요. 또 영상과에는 CT 촬영해 주시고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부모, 선생님, 학교 관계자, 의사, 지역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학생의 발달과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나 다 이러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뢰냐?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의뢰 가능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부모도 할 수 있고 학교 관계자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때문에 학업 수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 적격성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가 되면 특수교육 대상 적격성 검사에 의뢰하기 전에 먼저 전이네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의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수학을 잘 못하네. 읽기도 잘 못하고. 그래 의뢰해. 이게 아니고요. 얘가 수학을 잘 못해. 특히 수학 중에 공간 능력이 떨어져.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강구하는 거죠. 얘는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지니까 실물 자료를 좀 활용해 볼까? 이렇게. 국어가 좀 떨어지니까 매일 한 10분 정도 읽기 수업을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의뢰를 하게 되고 적격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요. 모든 걸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발달 기록, 부모 면담 자료, 건강 기록, 학교 생활 기록 등의 정보들도 다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격성 회의를 가는데요. 학생의 발달과 장애에 대한 검사 결과와 자료 수집이 완료 후 부모, 학교 관계자, 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모여 대상 학생에 대한 장애 유무와 특수교육 적격성을 회의를 하는다. 이 아이가 장애가 있나요, 없나요?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로 인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특수교육까지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지, 이런 적격성,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건지 받지 않아도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격성을 받고요. 부모는
항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사 결과를 검토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부모한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질문할 시간이라든지 또 부모가 가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도 반드시 부모 동의해야 되고 부모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말 의뢰가 끝나면 이제 진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학적, 교육적, 발달적, 의학, 교육, 발달적으로 얼마 정도 장애가 진행이 되었냐, 장애가 얼마 정도 진행이 되었냐, 그리고 그 아동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일반 학급에 배치할 거냐, 통합 교육을 시킬 거냐, 특수 학급에 배치할 거냐, 특수 학교에 배치할 거냐.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 특성을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처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장애 관련 명칭을 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여 그에 부응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진단이 실시돼야 된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라벨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요구와 또 그 학생을 위한 계획과 또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진단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단 절차는 아동의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해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광주 같으면 동부교육지원센터, 서부교육지원센터에 요청을 하죠. 그리고 진단 평가를 이제 받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협위원회가 이 진단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으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아이가 진단평가 과정을 받게 되면 아이가 꼭 이런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진단에 관련된 비용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단 절차까지 가게 되면 부모의 큰 부담감 없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적격성 진단인데요. 적격성 판단인데요. 훨씬 더 이제 선별에서는 아주 간단한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지만 적격성을 판단할 때는 훨씬 더 구체적 정보 수집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을 통해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격한지, 그러니까 특수교육적 학습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지, 받지 않아도 될 것인지.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적격한 거고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적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장애만을 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아이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서 이제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적격성, 특수교육 대상이라 하더라도 적격성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도 각 지역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진단을 하죠. 의뢰를 받아서 선별하고 의뢰를 받아서 진단을 하게 되면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행동적 능력이 못 떨어졌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다. 일반 학교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겠다 하면 부적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장애 아동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결정할 때 주의사항, 그러니까 적격인 아이들로 판단될 때 주의할 거는요. 크게 두 번째인데요. 특수교육에 필요한 아동은 교육 능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 한 가지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육 수행 능력은 정상이지만 사회성 및 행동 발달, 운동 능력 등 다른 영역의 장애로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어려운 아동에게도 장애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이 제공된다. 그러니까 장애 학생은 무조건 특수육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 학생은 특수육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행 능력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 여러 가지 장애 영역을 고려하고요. 또 그 아이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에서 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절차에는 부모가 참여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하죠. 셋째, 학생의 발달과 장애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진단검사는 표준화된, 즉 국가에서 인증 절차된 자료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평가를 갖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도구, B라는 도구, C라는 도구가 있어서 지적 능력을 쟀더니 A 도구에선 60, B 도구에선 40, C 도구에선 100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검사를 했을 때 검사가 거의 유의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만 되는 검사 도구를 사용합니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할 때는 검사 위에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장애 검사, 일상생활에서의 관찰, 의료검사, 주변 인물 면접 등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의 검사 결과를 보조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 도구 외에도 학생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발달장애, 일상생활에서 관찰, 의료, 주변 인들 전부 검사해서 이 아이가 정말 지적장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도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계획인데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지적장애가 된 거죠. 그러면 제공될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요. 장애의 원인이 파악됐을 때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다. 그러면 다운 증후군에 관련된 교육의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입니다. 거기에 맞춰 적용합니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정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정보들, 교육계획, 관련 서비스, 계획별화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 아동의 인적사항, 현행 수준, 장기 교육 목적, 단기 교육 목표, 배치기관, 정기교육 참여 정도, 관련 서비스 평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동의들이 다 그 검사 양식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진도 점검을 합니다. 아동이 적절한 진전을 보이는가를 이제 점검하고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시로 평가하고 이것들이 교육적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하죠. 그리고 양적 자료는 이제 차트나 그래프로도 이렇게 제시해서 얼마나 이렇게 발달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현재 수행하는 걸 잘 분석해서 진도가 빨리 나간다면 새로운 것들을 또 수업의 목표를 잡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면 유지하면서 다른 중재 방법을 통해서 수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진도 점검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평가.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를 총괄 평가하죠.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진전될 수 있게 하는가, 진전은 전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연계시켜서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는 거는 이제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7가지로 선별부터 선별, 의뢰, 진단, 적격성 및 배치, 프로그램 계획, 진도 점검, 프로그램 평가, 이 순으로 아이들을 선별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까지 계속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적장애 아동의 선정 배치 및 절차를 한번 볼게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다. 또는 학교에서 담임이 발견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보고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시도교육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은 진단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접수한 즉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평가하죠.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결과물을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를 이제 통보하고요. 또 교육 지원 내용도 함께 알려주고요. 그리고 시도교육감은 특수교육위원회에 선정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심사 서류를 이제 계속 또 의뢰하고 보호자가 계속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거죠. 보호자가 어떤 의견을 주면 거기에 맞춰줄 수 있고 맞추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죠. 그리고 이때 보호자가 선생님의 자녀는 지적장애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호자가 불복하게 되면 재심을 청구하고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배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게 제출하면 자 그거를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오게 되면 이걸 보호자에게 송부하고 또 그때도 또 보호자가 그거를 수긍하지 못하면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아동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동의와 그리고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도 변화가 없거나 너무 느릴 때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 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차 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3차 시에는 여러 가지 검사 도구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